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매매 잘하셨고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시원해지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덥긴 덥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시원한 입담을 풀어주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사님. 아유, 반가워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놀았어요. 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별 내용 아닌데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원전은 한수원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기자재는 별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 계속 했는데 그거 뭐 시장에서 난리치고 언론에서 막 그냥 짜증은 나는데 그냥 냅뒀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저도 같은 걸로 느끼는 게 하루하루 뉴스 플로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오를 때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본질은 같아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주가 특히 더 매매를 하는데 혹은 주식을 지켜보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지루했던 혹은 좀 보링이라 그러죠. 좀 피곤했던 한 주가 아닐까. 뉴스가 너무 생산이 많이 됐어요. 요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좀 언론도 문제가 있고 뭐 받아 쓴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이 탐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마치 무슨 우리나라 원전 산업 전체가 문제인 양 그런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정쟁화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웃기고 또 한편으로는 정쟁화됐을 때 그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놓고 보면 대부분 기자재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근데 사실 근데 막 마치 막 큰일이라도 난 것 같이 그냥 당장에 뭐 원전 산업이 붕괴될 것처럼 막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것도 좀 깝깝했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센티적인 문제를 갖다 너무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또 정쟁화돼 가지고 또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또 조용해지잖아요. 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는요. 그게 이제 NXT 보셨다시피 13%씩 20%씩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뭐 어이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하다가 보고 엄청 황당하긴 했었죠. 저녁 때 보니까 네. 5만 100원이었나? 최저가가? 하여튼 엄청 빠졌었어요. 뭐지 이게 처음에 뭔 일 난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로. 네. 그게 뭐지 했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흔들렸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단기간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수주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일단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고 증시 자체가 편하지 않은 구간이었었고 여기에 뭐 대주주 가세 여건 또 완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부각이 되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조금만 이상하면 일단 남들 파니까 또 동달아서 팔아야 되고 이게 근데 요번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도 나왔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이 있었죠. 화장품 주식들 같은 맞아요. 경우 특히 보면 생각보다 미스했는데 왜 미스했는지 내용 볼 거 없이 일단 그냥 팔고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박살나 있고 아니라고 그래도 안 믿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올라오더라고요, 화장품도. 그게 이제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유동성도 있지만은 정책 개선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흔들어 버리니까 센티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올랐었는데 우리만 많이 올랐냐고 그럼 거꾸로. 지금 아마 글로벌 랭킹에서도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려 있을걸요, 우리가. 그러면은 다 글로벌 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유동성이 힘을 가지고. 그럼 흔들렸었던 거는 결국은 안 편하니까 그랬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돌발적인 어떤 뉴스에 의해 가지고 크게 흔들렸던 건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좀 불편하셨고 혹은 좀 피곤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크로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원달러 환율 1,400원 왔는데 뭐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은 이 환율을 어떻게 보세요? 환율 제대로 맞추는 사람 있어요, 사실? 저는 맞춘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큰 레인지에서 봤을 때는 환율 1,400원 이상은 돌발적인 어떤 변수,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돌발 변수가 좀 나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확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펀더멘탈상으로는 1,400원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우리가 유독 약했거든요. 근데 왜 약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정상회담 앞이잖아요.
근데 정상회담이 그동안에 이제 유럽연합이나 또 일본이나 뭐 또 브라질은 하지 않았었죠. 그 남아공이 됐든 또 뭐 캐나다, 멕시코 다 했을 때 막 좋게 해피하게 끝난 게 없잖아요. 가면은 뭔가 더 뜯기거나 뭐 갈등이 증폭되거나 더 많이 혼납을 하고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배팅을 많이 들어왔다가 그 물량 일부가 조금 빠지는 느낌. 그 실제로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일본하고 한국 대상으로 해서 롱숏 얘기가 네. 나왔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지나면서 8월 말 지나고 어차피 9월 초면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양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테니까 맞아요. 뭐 저는 그거만 뭐 아주 네거티브하게 잡히지만 않는다고는 환율은 뭐 1,400원을 넘어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저희 환율을 좀 보는 이유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장을 넘어갔을 때 지금 환율이 유효했을까 아닐까 이거 판단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지금 미국장 어떻게 보세요? 미국장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유동성을 보강하려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지금 파월 물어뜯는 것도 네. 결국 금리 낮추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채권 발행을 네. 해야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유동성 과잉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버블 확장기로 들어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역시 여전히 기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장도 그 안에 기회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밸류 평가를 못 받았었던 부분들을 재평가받게 해주겠다라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됐었는데 그걸 흔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 발생 구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기든 마무리가 되면 잘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또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어설프게 마무리가 되면 또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좀 더 미약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파월 미팅 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밤에 얘기를 해줄 텐데 저 보고서 보니까 작년 빼놓고는 그렇게 좋게 얘기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전에 우선 우리 부장님은 네. 9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요? 일단 고용 때문에 그렇죠. 그 저는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네. 파월이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일종의 출구 전략을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난 FOMC 때는 소위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 오만하고 둘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더 늘었어요. 네. 이 두 사람 외에 하나가 더 붙었죠. 우선 스티븐 미란이라는 네. 사람이 들어갔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라고 뉴욕연은 총재도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될 경우 금리 인하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고용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2명 가운데서 이번에는 사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좀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한 명 정도지 맞아요. 거의 합의가 돼서 나오는데 갈렸잖아요. 2명.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용은 지난번에 고용 데이터 수정하고 뭐 쇼크 나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파월이 주장했었던 것도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것도 고용이었잖아요. 그럼 파월도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말을 뒤집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물가, 소위 말해서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의 경고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스탠스를 이번에는 유지를 하면서 9월에는 은근슬쩍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월이 늘 했던 말을 또 반복할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디펜던트 예.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양방향으로 열린 어떤 저는 결론. 그러니까 뭐 아주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야 물가 때문에 안 돼 이렇게는 극단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가 이게 금리 향방에 따라서 섹터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섹터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아까 뭐 말씀을 하시 했는데 나름 박스권이에요. 3,100에서 거기 깨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늘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아침 기준으로 한 70% 떨어졌잖아요. 9월 금리 인하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박스권에 계속 있을까? 아니면 다시 3,250을 뚫어서 신고가 레벨로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컨디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우선 그 편안할 때는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는데 편안할 때. 안 편하면은 현금을 늘리거든요. 네. 지금 현금이 올해 들어와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요번 주 중에 사실 다시 채웠어요. 네, 채우기는. 조금, 예. 근데 그래도 현금 비중이 되게 많은데 별로 안 편하다는 얘기고요. 그 이제 안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책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혼선이 왔을 경우에는 이 정책 드라이브에 의해 가지고 지수는 얼마부터 올랐다고 보냐면은 먼저 올린 거는 사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2,750부터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오름폭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2,600부터는 정책 드라이브라고 봐야 돼요. 그럼 2,600에서 600포인트 정도가 정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추겠어. 그러면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면 상법 개정은 하는데 네. 자, 3% 룰 적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회 뭐 집중 주주보험도 집어넣고 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집중 투표제도 다시 한대잖아요. 하는데 문제는 집중 투표제라는 것도 결국 표를 몰아가지고 네. 대주주가 지정하지 않는 이사를 갖다 선임을 시켜서 견제를 하자는 건데 누가 총대를 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주주 소위 말해서 이제 주주 운동을 하게 되는 네. 그 주체가 내가 삼성전자 500주 갖고 있는데 내가 주주 운동하겠다고 내팽개치고 총대 매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큰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들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하고 10억으로 낮췄을 때하고는 상승의 기울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핵심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단 얼마 보냐 저는 그건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하단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단을 더 낮출지 혹은 네. 지금 수준에서 그렇죠. 끝낼지.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지수 2,800이 굉장히 견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방금 대주주 요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그렇죠.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증시가 냄비처럼 그냥 뜨겁게 달궈였다 확 식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서 소우량 주식조차도 반토막 나는 게 장 빠지면 그냥 순식간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배당을 안 주거든요. 배당 투자해놓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 중간에 흔들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상향을 계속하고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근데 배당을 안 줘버리니까 갖고 있으면 반토막 나는데 누가 그거 배당 2% 받겠다고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단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밴드가 정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단은 저는 글쎄요, 저기 9월 달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또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9월은. 그래도 이제 그 시간 지나면서 어쨌든 돈이 풀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의도대로 이제 금리는 어쨌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는 어쨌든 당장에 뭐 하방으로 꺾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방의 어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